영상을 업로드하고 딱 다음 주가 되면 좀비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28일 후 시리즈의 최신작 28년 후가 개봉합니다. 이게 또 뭔 좀비 영화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만도 하죠. 무려 18년 만에 후속. 아니 이거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 당시 신박했던 뛰는 좀비도 지금은 거의 표준이다 싶을 정도가 되어버렸고, 그러고 보니 좀비 영화들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좀비라는 존재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식으로 시대를 따라 진화해왔는지 알아보고요. 거기에 더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표현 괜찮나? 괜찮은 좀비 영화 5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은 2부작으로 진행되거든요. 1부는 걸작편, 2부는 망작편.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은 닥터 수제픽 걸작 좀비 영화로 간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살아있는 시체 좀비들의 세계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살아있는데 죽어있고 죽었는데 또 살아있는 존재. 다리를 아작내도 기어오고 불이 붙어도 뛰어오고, 이거 뭐 기동에만 문제가 없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오는 본능적인 존재.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좀비의 개념은 현대에 와서 정립된,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본래 좀비라는 단어는 부두교에서 시작됐는데요. 19세기 IT 지역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뇌해 노예처럼 부리는 주술적인 존재. 그러니까 최초의 좀비는 괴물이라기보단 인간이 부리는 통제된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영화로 넘어오면서 1932년 최초의 좀비 영화 화이트 좀비로 탄생되죠. 그 시대의 공포와 사회 은유의 코드가 녹아있는, 어머나 그 시절에 이런 영화가 참 대단하죠. 이 영화가 최초의 타이틀로 인정받는 이유는 일단 좀비라는 단어가 제목에 처음 사용되었고요. 죽은 인간을 부두술로 조종한다는 개념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좀비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일단 처음 스크린에 등장한 건 화이트 좀비가 최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68년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이젠 부두교도 없고요, 주술도 없고 그냥 뭔가 감염된 시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을 덮치고 물고 무리지어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좀비는 인간 군중, 소비사회, 체제의 폭력성 같은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가 좀비들을 달리게 만들었고, 공포의 대상을 넘어 재난 그 자체로 지나게 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봉쇄,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까지. 정리하자면 좀비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계의 메타포로 업그레이드 컴플릿을 끝내고 만 겁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좀비는 체제를 비판하고 또 어떤 좀비는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또 어디는 춤추고 사랑하고 별 난리 부르스를 다, 세상 진지한 진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시대별 좀비 영화의 흐름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선은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1968년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여기서부터 좀비는 감염, 식인, 집단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단순히 무서운 영화였냐? 아니죠. 좀비도 좀비지만 인간이 진짜 괴물이라는 메시지를 넣기 시작했어요. 인종차별, 냉정공포, 집단광기, 당시 미국 사회가 앓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을 영화 속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후로 같은 감독의 시체들의 새벽, 조금 늦지만 시체들의 낮까지 계속해서 시대 비판 플러스 징글징글한 공포를 이어나가게 되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비는 완전히 대중문화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B급 좀비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특수 효과는 과장되고 피는 뭐 사방팔방 터지면서 그야말로 오락물의 시대. 진지한 사회적 은유보다는 그냥 좀비 나오는 영화는 그냥 유혈낭자한 액션 스플래터물이다. 대표작으로 댄 오베넌 감독의 바탈리언, 피터 잭슨 감독의 데드 얼라이브, 요런 작품들이 있었죠. 특히 VHS 시장과 TV 영화 시장이 커지면서 제작비는 적게 들이고 되도록 빨리 찍을 수 있는 B급 좀비물이 인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요 시대 영화들이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쌈마이 느낌도 나면서 또 뭐 정신 좀 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대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를 기점으로 드디어 좀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완전 재난 영화의 바이러스 감염, 격리, 고립, 광기. 대표적으로 로메로 감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새벽의 저주, 좀비의 파운드 푸티지를 결합한 REC, 블록버스터 측면에선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나 나는 전설이다 같은 작품도 있었죠. 확실히 2000년대부터는 조금 더 메이저 시장으로 올라오며 달리는 좀비, 액션성이 가미된 좀비물이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대, 이제 달리기까지 하는 좀비가 뭘 못하겠습니까? 좀비 영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자 장르 크로스오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좀비물의 블록버스터를 결합한 월드워 Z, 좀비물의 로맨스를 넣은 원바디스, 그리고 대망의 K-좀비의 등장. 다들 아시는 부산행, 반도, 창걸, 해시태그 살아있다 너는 다음 주에 꼭 보자. 암튼 이제는 좀비라는 소재가 낯설지 않은 대한민국의 영화 시장이 되었죠. 자, 이렇듯 좀비물은 지금까지도 여러 변화를 거쳐오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격리, 감염, 봉쇄라는 현실의 공포를 다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 병맛화 혹은 정서적 내면화 같은 방향성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뭐 AI와 결합한 인텔리전트한 좀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 시대별 좀비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제 취향이 100% 반영된 닥터 수제픽 좀비 영화 5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작품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계셨죠. 18년 만에 돌아온 최신작의 시발점,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 28일 후.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 영화에 나오는 건 좀비라기보단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입니다. 뭐 그게 그건가? 하지만 그 특성과 이후 작품들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서 이것도 그냥 좀비라고 할게요. 런던의 한 병원, 주인공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세상을 둘러보지만 그 어느 곳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에, 집에, TV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멍하니 헤매다 겨우 만난 이들이 말하죠. 28일 전 바이러스가 퍼졌고 도시는 끝났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분노 바이러스. 감염되면 이성을 잃고 말 그대로 분노의 좀비가 되어버리는 지독한 상황. 주인공은 생존자들과 함께 도망치고 살아남으려 애쓰지만 이 영화에서 진짜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28일 후는 좀비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과 윤리의식이 무너졌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묻는 사회성 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초반엔 감염자들이 공포를 주도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게 좀비가 아니라 인간들이 무서워. 권력과 생존 앞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인 선택이 일어나는지,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인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뛰는 좀비 너무 무서워. 이전까지는 느릿느릿 맷집에만 몰빵되어 있었다면 이 영화부턴 기동력까지 장착.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나는 바로 죽겠다, 바로 좀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제는 이런 풀스피드 좀비가 기본 형태가 돼버렸죠. 여러 의미로 시초가 된 대단한 작품. 28일 후의 컬트 포인트, 뛰는 좀비의 기원, 인간의 잔혹한 본성, 그리고 18년 만에 개봉하는 후속작. 이거 너무 기대된다. 새벽의 저주가 나와야 하는데 이 영화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싶고 요런 장르도 있다 말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선택해봤습니다.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작품 새벽의 황당한 저주. 요게 원제가 션 오브 더 데드잖아요. 새벽의 저주의 원제인 던 오브 더 데드까지도 패러디한 거야. 이 작품 누군가는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작품입니다. 원작의 명장면을 패러디하기도 하고요.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오마주하고 또 뒤틀고 조롱하고 껴안기도 합니다. 호러물의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 섞을 수 있는 건 다 섞은 맛깔나는 하이브리드 좀비 영화.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엄마랑도 서먹한 전형적인 인생 루저 숀. 근데 어느 날 세상이 좀비로 뒤덮이게 됩니다.
션은 친구인 에드와 함께 엄마도 구하고 여자친구도 구하고 펍에서 술 퍼마시면서 좀비 사태가 끝나길 기다리자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당연히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뭐 나보는 거 같냐? 집은 박살나고 동료들은 죽어나가고 션의 인생처럼 세상도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기존 좀비물의 장르적 쾌감을 유지하면서도 또 반대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성장 영화의 여운, 찐한 블랙 코미디까지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혹시 내가 좀비 영화 너무 징글맞고 진지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좀비 영화. 새벽의 황당한 저주의 컬트 포인트, 패러디 영화, 좀비와 코미디의 결합, 그리고 Don't Stop Me Now. 이거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Don't Stop Me Now. 이 영화도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좀비물의 파운드 푸티지 장르를 결합하여 만든 스페인산 공포영화 하움의 발라게로 파코 플라자 감독의 작품 아리씨. 요 아리씨라는 말은 촬영할 때 쓰는 리코딩의 약자죠. 말 그대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된 작품입니다. 줄거리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야기한 파운드 푸티지라는 개념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마치 실제로 촬영된 듯한 생생한 영상이지만 모든 것이 치밀한 각본대로 짜인 허구의 작품.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리얼한 1인칭 시점이고요. 마치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간 것만 같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장르입니다. 스페인 방송국의 한 기자가 소방서 취재를 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구조 요청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입구는 봉쇄되고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을 생생한 1인칭의 시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리씨는 기존 좀비물의 클리셰를 거의 다 날려버린 영화예요. 밀폐된 공간, 제한된 시야,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좀비들, 정신없이 흔들리는 카메라 속에서 우리는 누가 감염됐는지, 이게 귀신인지 바이러스인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시리즈가 거듭되고 공포의 베일이 벗겨질수록 힘이 빠지는 작품이 되었지만 1편과 2편의 한정에서는 극한의 공포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다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가지고 목이. 암튼 좀비 영화계의 체험형 공포,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씨의 컬트 포인트, 파운드 푸티지, 1인칭 공포 영화, 그리고 되도록 1편이나 2편만 보세요. 다음 소개할 영화 역시 좀비 영화의 스펙트럼을 확 넓히면서도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급 작품이라 넣어보았습니다. 마크 포스터 감독의 작품 월드워 Z. 이 Z라고 발음하는 게 맞나 Z라고 발음하는 게 맞나, 처음 이 작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좀 불안불안했어요. 이미 원작 소설은 본 상태고 이걸 그대로 만든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물은 원작과 완전히 동떨어진 작품이라 오히려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의 맛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고 전직 유엔 요원인 주인공은 바이러스의 근원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거기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이스라엘, 영국, 좀비에게 개박살이 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 사실 이 영화는 공포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보다는 액션 블록버스터, 스케일이 큰 재난 영화 느낌이 많이 나는데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 볼거리는 많은 영화입니다. 거대한 좀비 웨이브라든지 대도시의 추격신이라든지 좀비 영화에 1억 9천만 달러를 썼으니 이거 좀비 영화 최대 제작비거든요. 물론 이 작품의 재미가 단순히 스케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치료제와 면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좀비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이해를 시도하고 인류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는 데에선 팬데믹 영화로서의 현실감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영화의 결말이 후속작을 암시하기도 했고 또 제작까지 확정이 났었지만 역시나 너무 높은 제작비가 걸림돌. 일단 현재 단계에선 취소라고 보는 게 이 영화만큼은 후속작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OTT라도 안 되겠습니까? 월드워즈의 컬트 포인트, 좀비 블록버스터,
들어는 봤나 좀비 웨이브. 그리고 아직도 후속작을 기다리는 1인 많이 기다린다. 마지막 소개할 영화는 정말이지 의외이실 겁니다. 좋은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은데 이걸로? 죄송합니다. 이 영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한 번만 넣게 해주세요.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이 제대로 약 빨고 만든 작품 플래닛 테러. 생화학 무기가 유출되면서 좀비들이 탄생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트리퍼 출신의 주인공이 다리에 다리에 기관총 장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그녀와 동료들이 좀비들을 쓸어버리는 이야기. 이게 뭐 스토리부터가 막장 냄새 많이 나죠. 하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70년대 그라인드하우스 스타일의 B급 영화를 의도적으로 오마주한 의외로 장르에 대한 팬심이 꽉꽉 차 있는 영화입니다. 일부러 화면을 튀게 만든다든지 필름을 끊어먹는다든지 연기도 뻣뻣하고 설정은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어. 근데 그게 또 이 작품만의 매력 아닌 매력. 진지하게 보면 지고 즐기는 자가 이기는 그런 이상한 영화랄까요. 거기에 더해 겉으로는 유쾌해 보여도 미국의 정치와 군부에 대한 비판, 성적 대상화와 여성 주체성에 대한 진한 코드까지. 그러니까 B급 병맛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나름 촘촘한 메시지의 구조. 요런 거 보면 초기 좀비 영화들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암튼 정신줄 놓고 공포보다는 막장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싶다. 그럴 때 봐주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분명히 장르 팬분들은 엄지를 지켜 올리실 겁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보거나 식후 1시간 이전에는 좀 곤란한 영화? 플래닛 테러의 컬트 포인트, 병맛 좀비 영화, 그라인드 하우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영화 안 나오냐? 자, 이렇게 참 다양하게 알아본 좀비 영화들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2부 은능 만들어야 되거든요. 망작 좀비 영화로 돌아올 거거든요. 2부도 늦지 않게 올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위해서라도 꼭 구독해 주시고 오늘 리스트에 넣지 못한 좋은 좀비 영화들 제목선에서 언급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좀비물로 위장한 메타 코미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좀비가 연애의 감정을 느낀다면 원바디스, 현대 좀비 영화계의 리메이크 교본, 새벽의 저주, 좀비 영화의 클리셰 비틀기, 좀비랜드 시리즈, 게임 원작 좀비 액션, 물론 1, 2편까지만,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감정 빵빵한 부성의 좀비 로드무비, 카고, 약 빨고 만든 나치 좀비 영화 데드 스노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비 영화 망작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 망작을 다뤄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되나? 명확하게 넣을 거 노리고 있는 거 몇 편 있어요.